오늘도 예뻤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 위솥을 걸치지 않은 채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말하는 이도윤의 얼굴엔 익숙한 미소가 얹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알게 됐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미소 짓는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다. 그날 샤워실 안엔 물방울 소리보다 더 뚜렷한 진실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젖은 수건, 붉어진 볼, 그리고 무너지듯 흔들리는 눈빛. 한소연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누군가의 여자로 서 있었다. 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시선 아래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의 기록이 아니다. 사소한 대화 한 줄, 지워지지 않는 GPS 좌표, 땀에 젖은 러닝복 속에 숨겨진 거짓말들. 그 모든 단서가 하나둘 조용히 쌓여 가정을 갉아먹고 결국엔 되돌릴 수 없는 균열로 이어진다. 소연은 말한다. 노아가 무서웠어. 여자로서의 내가 끝난 것 같았어. 그리고 도윤은 말한다. 소연 씨, 진짜 매혹적이에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정을 흔들었고 관계를 부수었으며 결국 한 남자의 마음을 영원히 부서지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한 남편의 시선에서 풀려나간다. 아내가 무너지는 과정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어떻게도 막을 수 없었던 남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외면당했던 남자의 기록, 화내지도 못하고 눈물조차 삼켜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말한다. 카톡도 봤어. GPS도. 그 오피스텔 몇 호였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사랑이라는 이름은 붕괴의 서막이 되었으며 침묵은 가장 잔인한 심판이 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녀를 용서했을까? 안면 버렸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 곁에 누군가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결말은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숨이 가라앉기도 전에 습기 가득한 샤워실 안엔 조용한 온기가 맴돌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나는 벽에 살짝 몸을 기대고 서 있는 그녀를 바라봤다. 한소연. 젖은 수건을 가슴께에 움켜쥔 채 숨을 고르며 내 눈길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그 표정은 무너진 듯하면서도 어딘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오늘도 예뻤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 상반신이 드러난 채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말하는 이도윤의 얼굴엔 익숙한 미소가 얹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알게 됐다.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정확히 몰라도 상관없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미소 짓는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다. 예전에 농구하셨다고 하셨죠? 체형이 진짜 아름다워요. 중심도 탄탄하고 정말 반할 수밖에 없네요. 그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녀가 젊었던 시절 누군가에게 들었을 법한 말들. 하지만 지금은 오직 저 남자만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를 여자로 대해주는 존재. 그 사실이 아내 한소연을 망가뜨렸고 나 역시도 서서히 무너지게 만들었다. 2달 전 모든 건 그 무렵부터였다. 그녀는 체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달리기를 시작했다. 직장일, 가사, 사춘기 초입의 아이들. 나는 매일같이 야근에 지쳐 귀가했고 대화는 겨우 몇 마디. 거울 앞에 서 있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노화. 그 단어는 잔인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그렇게 소연은 걷기에서 조깅으로 그리고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까지 하게 됐다. 그 대회 날 봄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칠 무렵 출발선 근처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 참가세요? 고개를 돌렸을 때 거기엔 가볍게 그을린 피부와 선한 미소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아, 네. 티 나요? 살짝 긴장한 표정이셔서요. 오늘은 그냥 즐기시면 돼요. 그가 바로 이도윤이었다.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로 취미로 마라톤을 꾸준히 해오던 사람이란다. 서울의 러닝크루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그녀에게도 함께 보자는 말을 건넸다.
소연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매주 토요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코스. 자연스럽게 그 둘은 짝이 되었고, 다른 언어들조차 눈치챌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러닝이 끝난 뒤엔 인근 카페에 들렀고, 처음엔 운동 이야기였던 대화는 점점 가족 이야기, 그리고 고독에 대한 이야기로 스며들었다. 남편분은 운동 같은 거 안 하시나 봐요? 네, 요즘은 거의 대화도 없어요. 일에만 바쁘고. 그건 너무 아깝네요. 이렇게 매력적인 분과 함께 있으면서도. 아마 그 순간 이미 선을 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녀는 이미 허락하고 있었을 것이다. 2달 전에 어느 토요일이었다. 그날도 러닝 크루 모임이 있던 날. 사람들은 평소처럼 땀을 흘린 뒤 3-3-5 헤어지고 샤워를 마치며 하나둘 돌아갔다. 나도 평소처럼 체육관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지 않게 내려올 거라 믿으면서. 하지만 그날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한참 후 조용한 샤워실 복도 끝에서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는 순간 나는 그 문 너머의 적막함을 처음으로 무섭다고 느꼈다. 잠깐 샤워만 하고 갈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을 수 있었던 순간.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그 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남자의 눈빛은 어땠고 그녀의 표정은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 둘만의 공간, 식은땀과 미지근한 증기로 뒤덮인 그 작은 방 안에서 내 안에는 다시 여자가 되어 있었겠지. 내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 사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선을 넘어선 지 오래였고 그날은 그저 행동이 뒤따른 날일 뿐이었다. 이후 몇 주간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마주했다. 소연 씨, 뛰는 모습 정말 매혹적이에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어느 날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듣지도 못한 말.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남은 그 말의 흔적이 나를 계속 갉아먹고 있었다. 수건을 두른 채 그녀를 훑어보는 시선. 처음엔 분명히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을 것이다. 아니,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7시. 늘 그렇듯 그들은 역 앞 공원에서 모였다. 몇몇 러너들이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결국 끝까지 함께하는 건 그 둘뿐이었다. 10km를 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속도를 늦췄고 둘은 자연스럽게 앞서 나갔다. 소연 씨, 러닝 자세 정말 깔끔하네요. 폼이 딱 잡혀 있어요. 예전에 농구 하셨다고 했죠? 네. 몸 쓰는 법은 그때부터 익혔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폼 분석 영상 찍어드릴게요. 제 전문 분야거든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고 했다. 심장이 뛰었다고도 했다.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해준 게 처음이었으니까. 아니, 오랜만이었으니까. 나도 예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회사에 지친 얼굴로 늦게 들어오고 그녀가 말을 걸어도 흘려듣기 일쑤였다.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누군가의 눈에 띈다는 감각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 감각은 위험했고 달콤했으며 무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러닝이 끝난 뒤 그들은 익숙하게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카페 직원은 주문을 묻지 않았다. 늘 같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닭가슴살 샐러드 랩.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떨쳐내지 못하는 설렘. 땀이 채 마르기 전 그녀는 묘한 들뜸과 죄책감을 동시에 마시고 있었다. 그 표정. 난 분명히 본 적 있다. 집에 돌아온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웃던 날. 그 웃음이 가짜였다는 걸 내 몸이 먼저 알아챘다. 소연 씨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그만해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또래 여성들보다 훨씬 매력 있으세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안 익숙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미소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의 대화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 깊은 갈증을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그녀가 다시 누군가로부터 원해지는 감각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러닝복 그대로 지하철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고 한다.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은 마치 18살 때처럼 반짝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그 반짝임은 내게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는지를. 그게 다시 타오르는 설렘이 아니라 내 가정이 타들어가는 불씨였다는 걸. 역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다시 평소의 표정을 되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평정이 얼마나 연기였는지를. 오늘도 뛰고 왔어? 나는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웃으며 응, 상쾌했어. 그 웃음 속에 숨긴 감정을 나는 며칠 전부터 꾸준히 눈치채고 있었다. 그 미소, 진심이 아닌 웃음,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 나는 그걸 알아챘다.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 몇 주 전부터 그녀의 카카오톡 패턴이 미묘하게 달라졌고, 운동복을 고를 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고, 집에 돌아온 뒤엔 늘 핸드폰을 엎어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스포츠 음료를 꺼내 마셨고, 그 남자의 목소리, 그 눈빛은 그녀의 눈동자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사랑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관계는 이제 증오와 침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거실에서 나는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있었고 말없이 수건 하나를 접고 또 접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어딘가 서툴렀다. 손끝이 자꾸 떨리고 눈빛이 자꾸 흐려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손끝만 멈췄다. 하지만 그녀는 더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름 화면에 떠 있었겠지. 이도윤. 다음 주에도 같이 뛸래요? 좀 더 가까이에서 소연 씨 숨소리를 듣고 싶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라본 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숨결이 달라졌다.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문장 하나로 그녀의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을 것이다. 숨소리, 그 땀과 숨결이 뒤섞이던 순간 그 감각이 그녀를 다시 끌어올렸다. 그 남자와 함께 뛸 때면 그녀는 더 이상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에게 매혹적인 존재, 살아있는 여자였다. 그 감정은 마약처럼 그녀를 잡아끌고 있었다. 처음엔 선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잊었을 것이다. 이미 그녀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잡을 생각도 없었다. 그건 내 몫이 아니었다. 이미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토요일 아침, 늘 모이던 공원. 그녀는 평소처럼 러닝복을 입고 나갔고 나는 말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그녀에게 다가간 이도윤은 그녀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오늘 조금 멀리 돌아서 뛸래요? 얼마나 멀리? 강 따라 있는 코스요. 뛸만하고 기분도 좋고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둘은 다른 크루원들에게 따로 코스를 뛴다고만 전했고 그렇게 10km를 훌쩍 넘는 긴 러닝이 시작됐다. 초봄의 바람은 상쾌했고 햇빛은 강물 위로 반짝이며 흔들렸다고 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어딘가 설렘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고. 왜냐면 그날은 선택이 아닌 의지로 죄를 반복하는 날이었으니까. 그 옆에서 달리던 이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대단하세요, 소연 씨. 와, 진짜 멋져요. 너무 매혹적이에요. 그 말에 그녀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을 것이다. 숨이 가빠진 이유는 운동 때문만은 아니었겠지.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군가에게 욕망의 대상이라는 걸 다시 느꼈고 그 감정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러닝이 끝난 후 그들은 인근 체육시설 샤워실로 향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한산했고 개별 샤워 칸이 비어 있었다. 이도윤은 먼저 수건을 두르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오늘은 샤워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흘려볼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 없었지만 몸짓은 부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는지도 모른다. 소연 씨, 나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손끝이 다가오자 그녀는 살짝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서로의 숨결만이 이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또다시 선을 넘었다. 선택은 그녀가 했다. 그 누구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길의 끝이 얼마나 무거운지,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소연 씨 몸선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진심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했다. 그 감정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고, 그 기억은 더 이상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눈엔 부끄러움보다 그 남자의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그 순간 이미 그녀는 스스로의 브레이크를 놓아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오늘 우리 집 올래요? 그 남자의 제안은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루틴이 되었다. 그는 프리랜서 영상 감독이었다. 작은 원룸에는 카메라, 삼각대, 모니터가 가득했고 그 옆엔 반쯤 남은 프로틴바가 놓여 있었다. 그 공간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해방감 있는 세계였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땀 대신 숨결을 나눴다. 소연 씨, 내 마음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고 한다. 그건 반칙이잖아요. 묻지 마요. 나 진지해요. 아니, 진지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럼 진짜 돌아갈 수 없어지니까. 그녀는 울 것 같았다.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만약 소연 씨가 혼자였다면 나랑 사귀어 줬을까요? 응, 아마도 그랬을 거야. 그 말, 그 대답, 그 침묵 속의 동의, 그 순간부터 서로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심지어 그들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끝을 맞잡고 숨소리마저 아끼는 듯한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붉은 석양이 천천히 번져갔고 그 빛이 방 안의 공기까지 물들였다. 어쩌면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치명적인 평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의 고요는 이후 일어날 모든 파국의 서곡이었다. 그리고 그 무렵 나는 이미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 이 아파트 내 새벽 늦게 퇴근한 어느 날, 샤워를 마친 후 나는 습관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가족 안전용으로 설치해둔 GPS 앱. 평소엔 아이들 등하교나 그녀의 마트 동선을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7주 동안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기록되는 동일한 정지 위치. 정확히 2시간 반 아니면 3시간. 시간대마저 규칙적이었다. 위치는 마포구 외곽의 낡은 저층 오피스텔.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출입 기록도 남지 않는 건물. 한눈에 봐도 은밀한 만남을 위해 선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설마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선 뜨겁고 무거운 것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이상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카카오톡 알림창에서 떠오른 익숙한 이름. 이도윤. 사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GPS 좌표와 연결되며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내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혼자서 그 불편한 조각들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다. 확실한 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확했고 너무 그녀다웠다. 그 시각, 어딘가에서는 그녀는 또다시 그 방 안에 있었다고 했다. 샤워를 마친 뒤 수건을 둘러맨 채 소파에 앉은 그녀가 말했다고 한다. 요즘 남편이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그 말에 이도윤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고 한다.
남자는 말이야, 작은 어긋남에도 바로 감지해. 여자는 직감이 빠르지만 남자는 오히려 정황을 쌓고 증거를 쥐고 말하지. 조용한 관찰자라서 더 무서운 거야. 그는 그녀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팔을 감았다. 그녀는 그 접촉을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아니,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안 들키면 돼. 시간 잘 맞추고 흔적 안 남기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굴면 돼. 응. 근데 죄책감은 사라지지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무거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책감은 그녀가 도윤의 품에 안기는 걸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죄책감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자신을 덜 미워하게 해주는 면죄부처럼 작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끝없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걸. 하지만 그때의 감정, 그 순간의 온도, 그 속삭임 하나에 그녀는 또다시 넘어섰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고 했다.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았다. 아니, 그조차도 이제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가족도 현실도 내 얼굴도 점점 흐려져 갔다. 토요일 밤 그녀가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나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눈은 오직 그 화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고 뒤따라오는 숨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다녀왔어.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가볍고 또렷했다. 예전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오늘 뛰는 거 이상을 했다는 걸. 응. 오늘은 좀 돌아서 뛰었어. 그래? 어디까지? 강변 코스까지. 기분이 좋아서 좀 오래 뛰었어. 나는 말없이 화면을 스르륵 밀었다. GPS 앱에는 익숙한 위치가 찍혀 있었다. 마포구 저층 오피스텔. 그곳에서 3시간 넘게 머물렀다는 기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몇 주째 반복.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카페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어? 응, 말했지. 러닝 크루랑. 그 오피스텔 몇 호? 그녀의 몸이 굳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똑바로, 피하지 않고. 도윤. 이도윤이라는 남자. 매주 너한테 카톡 보내는 그 사람.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달라, 그런 게 아니야. 뭐가 달라? 직접 말해봐.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걸 보고 확신했다. 그녀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내가 흘린 땀이 운동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젠 확실하네. 그 말에 그녀의 무릎이 휘청였다고 한다. 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 안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그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TV는 꺼졌고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GPS만이 아니야. 내 카톡도 봤어. 그녀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여전히 소리치지 않았다. 신문하지도 않았다. 그저 확신만을 말했다. 2달 동안 매주 빠짐없이 그 남자한테 갔더라. 나는 그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카카오톡 화면 속 그녀와 그 남자의 대화. 다음 주 러닝 끝나고 우리 집에서 푹 쉬자. 이번엔 더 많이 흘리게 하고 싶어. 그녀의 얼굴에서 생기가 빠졌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러닝이 즐겁다고 했지. 건강 위해서라고도 했고. 나는 핸드폰을 테이블로 밀었다. 뭐야? 이게 내가 말하던 러너스 아이야?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감정의 실이 끊어졌다. 내 주먹이 테이블 위를 세게 쳤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목소리가 떨렸고 속이 끓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함께한 시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내 말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부서진 신뢰의 무게를 실은 절망이었다. 난 가족을 위해 일했어. 야근도 참고 모든 걸 감수했어. 그거 알잖아. 알아. 그럼 왜? 내가 회사 회의 중일 때 넌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던 거야?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다. 무엇을 말해도 이젠 나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알았을 것이다. 몰래 다시 여자가 된 거구나. 나는 씁쓸히 웃었다. 그 남자가 널 여자로 대해주니까 그게 좋았던 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말해봐.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목소리, 손길, 눈빛이 그녀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겠지. 아니, 더 이상은 그 기억조차 자신을 구원해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 자식한테 전화해.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 내가 말할 거니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을 꺼내고 천천히 연락처를 열었다. 화면엔 수없이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남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고 벨소리 2번 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소연 씨? 나는 휴대폰을 낚아챘다. 이도은 맞지? 한소연 남편이야. 짧은 정적. 그게 지금은 좀. 말은 간단해. 다음 주 셋이서 만나자. 내 변호사도 올 거야.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부부가 아니게 되었다. 그날 밤 이불 안에 누워 있어도 쉽게 잠들지 않았다. 옆에는 여전히 내 아내가 있었지만 그 존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처음엔 단순히 뛰기 위해 시작했던 러닝이 언제부터 이런 일이 되었을까? 그 질문에 이제는 그녀 스스로도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의 기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회의실처럼 삭막한 방 안, 하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왼쪽은 한소연, 오른쪽은 이도윤, 그리고 정면에는 나, 정재훈이 있었다. 내 옆에는 내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도윤이 헛기침을 하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였다. 먼저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피해를 끼쳐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해? 내 목소리는 차가운 독처럼 방 안에 퍼졌다. 남의 아내랑 수차례 관계를 가지고도 피해라는 말로 끝낼 생각이야? 그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소연, 너도 뭐라도 말해봐. 나는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던졌다. 죄송해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나에겐 공허하게만 들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위자료 3천만 원. 분할로 내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끝까지 갚아. 그게 너희가 망가뜨린 내 가정, 내 아이들의 신뢰,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대가야. 이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3천만 원이요? 난 싸다고 생각해. 내가 잃은 것들에 비하면 이건 아주 싼 값이야. 변호사가 덧붙였다. 불법적인 간통 행위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GPS 기록, 증언 포함하여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이를 다시 넘기며 말했다. 앞으로 소연과 어떤 형태로든 일절 접촉 금지. SNS, 전화, 문자, 만남 포함해서 전부. 위반 시 위약금 추가 청구할 거다. 소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이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나는 시선을 그에게서 그녀로 옮기며 말했다. 내가 피해자인 척 한다는 거야.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다고? 그럼 이제는 배신한 아내로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도윤이 무언가 말하려다 나는 손을 들어 단호히 끊었다. 이미 끝났어. 너희들의 환상은 현실 앞에서 사라졌어. 서류의 사인을 마친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간다. 이 이상 여기 있으면 토할 것 같으니까. 그날 회의실에서 나간 뒤 한소연과 이도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한 채 각자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주방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식탁 위엔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았다. 거실 안쪽을 바라보니 나는 늘 그랬듯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다녀왔어. 그녀가 작게 인사했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신문 페이지를 넘겼다. 더 이상 그녀를 웃으며 맞이해 줄 수는 없었다. 부부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엔 감정이 아닌 의무만이 있었다. 여러 번 생각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끝내는 것.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다. 아직은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고 아빠 없는 식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그래서 더 조용했고 더 조심스러웠다. 겉보기엔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마치 금이 간 유리를 얇은 필름으로 덮어놓은 것 같았다. 깨지진 않았지만 이미 투명하게 금이 퍼져 있었다. 오늘 파트타임 빨리 끝나서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용기를 내어 짜낸 그녀의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럼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용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 집을 지켜내는 일이었다. 남편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말보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얼굴을 들 자신조차 없게 만들었다. 한 걸음만 내딛었다고 생각했던 그 발걸음이 이렇게 깊은 함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절절히 깨닫고 있었다. 한편 이도윤 역시 조용히 그 함정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소연과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지 불과 2주 뒤 SNS에 익명 고발이 시작되었다. 유부녀랑 불륜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 않게 러닝하고 다니는 사람. 저 사람한테 영상 의뢰 맡긴 적 있는데 최악. 홍로성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가 봤던 영상 제작 의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일도 평판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했다. 그토록 즐겁게 어울리던 러닝 크루조차 더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조용한 방 안,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TV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간들 분명 그에게도 진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심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소연은 한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강변 러닝 코스가 눈에 들어왔다. 한때 그곳을 이도윤과 함께 달렸다. 서로 웃으며 숨을 가쁘게 내쉬며 때로는 손을 맞잡고 그 기억들이 가슴을 세게 죄어왔다. 이젠 달리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은 가정을 회피하기 위한 도망이었는지도 모른다. 나이 들어간다는 불안, 여자로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모든 것에서 도망치기 위한 그때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 이도윤. 하지만 그녀는 그 알림을 열지 않았다. 더 이상 해줄 말도 해서는 안 될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집안 정리를 마친 그녀가 거실로 나오자 나는 여전히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재훈 오늘 저녁 괜찮았어? 잠시의 정적. 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말했다. 그냥 보통. 그 보통이라는 단어가 그녀에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이제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이 집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그 마음 하나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스며나왔다. 이곳에서 조용히 속죄하며 살아가겠다. 여자로서의 인정받음이 남긴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깊었다. 시간은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이도윤이 사라진 후 그녀는 더 조용해졌다. 집안일은 더 성시했고 말은 줄었고 시선은 바닥에만 머물렀다.
아이들 앞에선 최대한 평범한 얼굴을 지으려 했었지만 그건 금세 티가 났다. 딸은 말을 줄였고 아들은 엄마를 자주 피했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감정을 입으로 꺼내는 순간 지금 이 상태마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여전히 조용히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먼 러닝 코스는 가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내를 조용히 돌거나 아이의 복도만 걷고 돌아왔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더 이상 달리기를 즐기지 않는다는 걸.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회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식탁엔 늘 정갈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 도시락도 바뀌었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잊지 않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했다. 완벽한 가정의 형식. 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용서를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었다. 그냥 남겨진 대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일 뿐이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귀가했을 때 현관 앞에 낯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주소도 보낸 이도 없었다. 그저 흰 봉투에 내 이름이 쓰여 있었다. 펼쳐보니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재훈에게. 이 글을 쓰기까지 수십 번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어.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건 알아. 하지만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어. 나 자신에게도 너에게도. 그때 나는 분명히 외로웠고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 그런데 그런 나를 여자로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감정에 눈이 멀었어. 마치 모든 책임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현실을 망각한 자기 도취였고 결국 모든 걸 파괴했지. 너의 눈빛, 너의 침묵,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다시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 나를 떠나도 돼. 끝내 미워해도 돼. 그래도 그때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만은 기억해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소연. 나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진 않았다. 대신 속이 싸하게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몇 주 후 나는 혼자 한강에 나갔다.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치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함께 뛴 사람들, 웃는 얼굴, 숨소리 모든 게 살아있었던 공간이었다. 지금은 그저 고요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섭고도 편안했다.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나를 어떤 남자가 희끗 바라봤다.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다. 그는 순간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이도윤이었다. 초췌한 얼굴, 다 빠진 눈빛, 무릎이 다른 조깅 팬츠. 예전에 그 활기찬 에너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는 내게 사과할 자격도, 나도 그에게 분노를 표출할 이유도 남지 않았다. 이미 그는 스스로 무너져 있었으니까. 며칠 뒤 소연이 회사로 도시락을 들고 왔다. 직원들이 모두 놀라며 인사했고 나는 잠시 밖으로 나갔다. 이거 직접 만들었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알아.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 나는 도시락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맛없으면 말할게.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여전히 죄책감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한결 가벼워진 듯도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꺼냈다. 계란말이, 김치볶음, 멸치조림. 아주 평범한 구성. 하지만 오랜만에 음식이 입안에서 맛으로 느껴졌다. 밤이 되었다.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그녀는 빨래를 개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했던 그 잘못 아직도 후회해. 그런 말 안 해도 돼. 아니야. 평생 안고 가야 하니까. 나는 책을 덮었다.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예전의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처절하게 후회하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녀를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죄의 무게를 함께 인식한 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사랑은 끝났지만 책임은 남았고 배신은 사라졌지만 기억은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사랑이란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보다 더 오래 남는 무언가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